네, 필살기 고수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이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이슈라던가 또 외환 시장의 동향 같은 여러 가지 불안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뉴스에 따라서 업종별로 등락이 차별화될 수 있다, 심화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 어디로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시간 자세하게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김동화, 최진성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필살기 고수외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그 투자의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동화 전문가와 함께할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하신 관심 업종 바로 로봇입니다. 최근에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또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 빅테크 쪽에서도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의 가속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는 상승 재료가 좀 많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이후에 로봇주들이 가파르게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 국내 대기업 로봇 진출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또 협동로봇과 이족 보행 로봇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투자, 또 LG전자의 이 엔젤 로보틱스, 노보티즈, 또 노보스타, 베어 로보틱스 등 로봇 플랫폼과 이 서비스 로봇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의 인력 부족과 또 디지털 그 전환으로 이 향후 인간보다 로봇 수가 더 많은 시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공영 기업인 엔비디아가 역시 이 로봇 전용 AI 칩 개발과 또 로봇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의 이 2026년도 생산을 목표로 한 2만 달러라는 가격 수준까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쿠팡이, 미국에서는 이 아마존닷컴이 이 로봇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당일 배송 확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AI 기반의 이 물류 배치 구조와 또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저상형 그 운반 로봇부터 이 로봇 인덕션, 또 자동팔 레이저, 휴머노이드 로봇, 또 로봇 최적화 AI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면서 당일 배송이 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네. 쿠팡, 알리바바, 또 그 월마트 등이 이 물류 혁신의 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와 또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 LG,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 산업의 이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로봇주의 전망은 향후 지속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슈 하나를 짚어보자면 구글 쪽에서 추론 능력이 한층 강화된 그런 로봇을 공개했다, 이런 재료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로봇주에도 상당한 호재가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일까요? 구글의 이 추론형 AI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구글의 AI 제미니 2.0을 로봇 시스템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학습하고 또 분석을 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로봇이라는 건데요. 로봇이 여러 작업을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운반하거나 또는 분류할 때 그 무게나 이동거리, 형태별 분류 등의 이 복잡한 현실 세계의 이 과제를 미리 예측하고 학습을 해서 또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로봇인데요. 훈련된 로봇 그 시연회를 보면 이 런던 여행을 위해서 로봇에게 모자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봇이 가방에다가 우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로봇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로봇이 하는 얘기가 내일 여행지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어떤 시청자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종이나 음식물 쓰레기, 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분류해달라고 하자 재활용 규정을 구글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쓰레기를 재활용을 통해서 분류하기도 하는 그런 로봇 시연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한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로봇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로봇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모션 트랜스퍼라는 기술인데요. 이 역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휴머노이드 시대는
앞서서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봇주에는 호재가 상당히 다양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다면 빅테크 쪽에서도 로봇에 대한 투자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 쪽에선 규제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또 노란 봉투법 시행 같이 줄줄이 재료들은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게 또 아니란 말이죠. 낙관론은 좀 경계하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좀 지적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주의를 해야 될 게요. 네. 실적 대비 과도하게 높은 밸류를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밸류, 네. 성장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실적은 없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가 그랬고요. 또 2차전지 주들이 지금 고평가 논란에서 굉장히 좀 많은 주가 흐름이 좀 훼손됐죠. 가장 큰 문제는 속도인데요. 글로벌 이제 금리 고착과 또 로봇의 이 ROI, 그러니까 ROI라는 게 이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느냐인데 이게 이제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대체할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제 로봇 캐펙스가 경기 대비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국내 로보틱스 섹터를 보면 19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매출이 성장한 기업은 불과 5개 기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로봇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또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고임금 노동력을 대체할 정도의 이 ROI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로봇주들이 사실상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좀 가까워지고 또 상당 기간 걸릴 것인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6년도와 2027년도에 옵티머스를 좀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틀라스를 미국의 애리조나에 이번 10월 달에 아마 설치를 한번 해보고 또 시연회도 한다라고 또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반도체, AI 투자 확대와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 스마트 로봇 시대, 또 AI 데이터 센터 시대라는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서 로봇 밸류는 이제 분명 고평가 논란을 좀 해소할 것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거고요. 이런 옥석 가리기 상태에서 결국 대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 또 이제 로봇이나 핵심 소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동화 전문가의 관심 섹터가 바로 로봇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최진성 전문가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에도 한번 로봇 언급을 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 9월 1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그리고 히든주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설명을 드렸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유상증자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 히든주를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점으로 보시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중국의 그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IPO를 4분기에 계획을 공식화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로봇 두뇌칩 잭슨 AGI 토르 판매 이벤트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부터 내년 그리고 그 후까지도 로봇 관련해서는 휴머노이드 기업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화 전문가의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로봇주 내에서도 탑픽이 있겠죠. 2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자, 로봇주 가운데서 먼저 살펴볼 기업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주사 두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산이 상반기에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조달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이제 지주회사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로봇주에 대한 여러 이 산업 쪽에 대한 투자로 이렇게 뭐가 이어질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제가 앞서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했었던 히든 종목이 이제 노보스타였습니다. 네. 그래서 노보스타를 가지고 나왔었던 배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기업의 투자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탑픽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설정해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의 이제 로봇 투자에 대한 형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알면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제 6월달에 이제 1조 이상의 현금을 조달을 해서 공정거래법상에서 지주사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 대비해서 자회사 그 주가액이 50% 이상 되면 지주회사로 적용되는데 1조 원의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자산 총액이 그 증가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에서 이제 빠져나왔는데요. 두산의 양대축이라고 본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3,600억 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5천억 원의 자금을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1조 원이라는 자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이제 그 당사는 로보틱스 사업이나 에너지 또 건설기계 반도체 그룹의 이 성장 동력을 통해서 M&A 자금을 활용한다는 이제 그런 방안인데요. 과거에도 이제 미국의 기업인 바켓을 인수를 해서 소형 건설 중장비 판도를 좀 바꿔 놓았기 때문에 아마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이 최대 약점이라는 게 매출이고 또 이익 캐시카우가 부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이 조금은 좋지는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켓과의 합병을 추진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산이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그룹 지원책으로 1조 원을 확보한 게 아닌가 업계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낮은 ROI로 인해서 협동로봇 주문이 좀 지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 글로벌 협동로봇 3위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협동로봇 중심의 이 사업 구조에서 AI 피지컬 로봇 솔루션 사업 부분으로 이제 투자 확대를 위해서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미국 소재 지능형 로봇인 이 원엑스아이를 이제 실제 인수하기도 했고 또 두산 로보틱스의 이 하드웨어인 그 협동 로봇의 이 원엑시아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합해서 AI 피지컬 로봇이라는 이 휴머노이드 이것에 기초하는 로봇을 만들어서요. 바켓과 협업을 해서 이 북미, 유럽 등의 해외 진출을 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의 원엑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 고급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휴머노이드 관련 사업으로 더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첫 단추가 이제 원엑시아입니다. 그래서 원엑시아라는 기업은 1984년도에 이 미국 펜실베니아 소재의 기업인데요. 협동로봇 기반의 그 엔드 오브 라인 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이 팔레타이징 박스 포장 등을 담당하고요. 또 주변 기기 자체 설계와 제작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 조립 또 이송 적재, 포장 검사 등 이 제조 공정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액추에이터 센서 특성별 최적 자동화 무선 구현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협동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듈과 솔루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 시 이제 토크 센서를 제거하거나 또는 정밀 작업이 가능한 모듈 용접이 가능한 로봇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모듈들을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AI 지능 거기다 액추에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어떤 로봇의 솔루션이다. 또는 뭐 튀김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판매까지 하는 뭐 그런 솔루션이다. 네. 또 물류에서 팔레타이징 이 솔루션까지 분류하고 이동시키고 박스까지 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옮겨나가는 이 종합적인 솔루션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행보는 이렇게 협동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기업의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전망은 2025년도 기준으로 15억 달러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요. 2035년도에는 378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간섭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되게 지금 높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상 투자하는 것보다 벌써 3배나 4배 정도를 초과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미국에 5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 증자를 하신 거 아실 텐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향후 주가 성장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성장성에 기댄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선 뭐 이미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전망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측하시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글로벌 협동 로봇의 시장은 이 캐즘 현상에 따라서 주가 밸류가 상당히 이제 고평가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간세 여파로 협동 로봇에서 빠르게 휴머노이드 산업 이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7월 28일 이 원엑사이를 인수하면서 물류 산업용 협동 로봇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또 조립에서 SI로 이어지는 이 솔루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휴머노이드 기업의 근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5월달에 이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이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양팔 로봇만 가지고는 휴머노이드 업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 연구개발비를 좀 받아왔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두산마켓을 통해서 중장비의 이 로봇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휴머노이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켓을 언급한 부분은 바켓과의 인수합병 이슈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12만 원 정도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또한 이 두산의 전자사업부가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의 CCL이라는 것을 대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로봇 투자 기대감까지는 지금 가능해 보이고요. 로봇의 탑픽 종목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접근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지 전략 잡아주시죠. 두산 로보틱스 역시 상장 초기 이 로봇 성장성과 바켓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저점이 32,000원에서 12만 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합병이 무산되면서 또 우여곡절 끝에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안 좋으면서 투자금도 자꾸만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4만 원까지 하락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7만 원 선을 근래에 좀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2일 날 거래 고점과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돌파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래 거래가 없다가 로봇주들이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근래에 상당히 거래가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면 67,000원권 정도에서 매수 유지를 계속 좀 해주시고요. 3개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로봇에 대한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해지는데, 자, 필살기 고수회전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카카오 친구 채널 추가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저희가 어떤 로봇주가 대기하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엔 로봇주 에브리봇이 나왔군요. 그간은 뭐 물걸레 청소 로봇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품군의 다각화라는 부분인데 보니까 AI 자율주행 모듈 쪽으로 뭔가 속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1등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국내 1위 업체 하면 에브리봇이고요.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출시를 하면서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한 이 저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70%가량이 이 물걸레 로봇 청소기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핵심 제품은 모터, 배터리, 또 제어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이 에브리봇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과 중국의 이 경쟁 심화에 최근에는 이 AI 자율주행 모듈 양산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레이더, 적외선 센서, 또 카메라 기반의 이 객체 인식 AI 기술 등 자체 기술 내재화에 좀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SK 인텔릭스의 이 AI 웰리스 로봇 나무엑스의 이 AI 자율주행 모듈 공급이 좀 본격화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에 이 14억 정도가 되는 모듈 관련 신규 매출이 좀 발생을 했고 네. 용역 개발과 대금 일부가 아직까지 좀 반영이 안 된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최대 7,000대가량의 AI 자율주행 모듈 공급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국책과제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108억 원 규모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제 물걸레 청소 로봇 단일 제품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AI 프로세싱 이 핵심 모듈
공동 개발 통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을 경쟁력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08억 원 규모의 이 국제과제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지능형 로봇과 또 AI 모듈 기술을 융합하여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 에브리봇이 국제 사업에 참여했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 정부 차원에서 이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는 이제 그런 큰 의미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또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인가? 이 체크 포인트도 잡아봐야죠. 보니까 AI 자율주행 모듈의 본격적인 매출과 실적 개선 기여가 나타난다면 뭐 3분기부터 어떤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될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전망도 있던데요. 뭐 전문가님 의견은 어떤 쪽이실까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무조건 턴어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턴어라운드는 이제 앞서 설명한 AI 자율주행 모듈의 이 공급 확대의 요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겠지만, 기존 청소기도 요즘에 제가 알아보니까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데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침구 청소 로봇 X1의 경우에는 초도 물량이 완판을 좀 기록을 했고요. 또 그만큼 인기몰이 중에 있고 또 월 한 1,500대에서 2,000대 정도 가량이 꾸준하게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안에는 이 AI 올인원 청소 로봇 Q11의 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실적 개선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025년도 예상 매출이 한 350억 정도 되는데요. 로봇주 같은 성장주는요,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매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출 성장이 무려 17.6%로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동종 로봇 업종 중에 턴어라운드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글의 제미나이나 또 노보틱스의 이 구조와 비슷한 로봇 제품 개발이 가능한 에브리봇,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접근 전략, 그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브리봇, 지금 어떤 부분들을 가장 장점으로 보시는지,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강조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보통 성장주를 볼 때 많은 부분을 보지만 저는 딱 하나 가장 크게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세계적인 부자나 아니면 이 업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대기업이나 또는 세계적인 기업, 뭐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서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너무 좋겠죠.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슈퍼게임이 형인우 씨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인우 씨의 관계사인 스마트앤그로스가 13.69%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참여 중에 있는데요. 형인우 씨는 이 알테오젠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으로 투자를 해서 1조 원 이상의 투자 이익을 거뒀던 그런 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기술 제휴나 인수 합병 재료가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한때 1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거의 이 로봇의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인수합병도 좀 실패를 받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출과 이익 자체가 감소되면서 주가가 많이 좀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는데, 현재 드디어 거래가 급증하면서 18,500원과 19,500원 정도까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19,000원 정도와 2만 원 정도에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0% 정도는 22,000원과 23,000원인데 22,000원과 23,000원이라는 부분을 제시한 거는 이런 로봇주에 대해서 5대5 비율로 우리가 반복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수익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는 내려가면은 19,000원과 2만 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22,000원이 10% 정도 올라가면은 한 50% 정도의 비중을 줄이면서 한두 달만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3개월 목표 주가를 100%를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코스닥 종목이니까 2,000원은 하락한 1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화 전문가의 관심 섹터 로봇주 그리고 관심주 탑픽 두 가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 확인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진성 전문가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업종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2차 전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뭐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업황을 좀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주들 흐름에 크게 작용한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중국 CATL의 대형 광산 중단 이슈도 촉매로 작용을 했죠. 그 다음이 전기차 시장은 과거 폭발적인 성장 이후의 둔화 국면이지만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배터리 제품군 회복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업계는 다각화된 제품을 공급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선언 등도 전기차 및 2차 전지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네. 또한 북미 및 유럽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탄소 중립 전략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를 했고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는 ESS용 양극재 매출도 1분기 대비 100% 증가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호재로 따져본다면 2차 전지는 뭐 말씀하셨던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ESS 수요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걱정을 하게 할 만한 요인은 미국에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이런 우려가 참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세액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게 9월 말 이후 폐지되면서 판매 급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일부는 리스료 인상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에 배터리 및 2차 전지 업체들은 여전히 ESS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ESS 수요 증가와 재고 조절, 그리고 가격 안정화 등 호재 요인이 있어서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중국 규제로 인한 리튬 가격 급등이라든지 미국 ESS 수요 기대감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고율 관세, 이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가 2차 전지주들의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전도 앞면과 뒷면, 즉 양면이 있듯이 좋은 쪽을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즉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이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ESS용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ESS에는 LFP로의 전환이 나서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 부분만을 보면은 당장의 급변화는 없겠지만요. 네. ESS로의 체질 변화에 따른 실적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변화는 바로 데이터 센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ESS로의 전환이 2차 전지 종목들에게는 호재로 반영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 배터리사들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인다. 좀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보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일회성 요인 때문일까요? 보니까 영업이익이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3분기 소폭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북미 ESS 중심의 수요 구조적 증가라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내 ESS 생산 기지를 보유하면서 현지화로 인한 관세 환경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3일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6,013억,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를 했고 보조금은 3,655억 원을 제외하고도 2,358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5조 6,995억 원이고 같은 기간 대비 16.1%를 감소했지만 이는 ESS 수주 확대와 소형 전지 판매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2분기 3,978억 원 영업 손실에 이어서 3분기에도 3,077억 원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한
그 AMPC 수령액이 전분기 664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온은 2분기 적자폭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손실적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3사를 비교를 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ESS용 LFP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ESS는 자동차용 배터리 셀 판매 대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로 수익성이 안정적이면서 미국 내 신규 발전 생산 능력 증설 분에서도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업종들에게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김동화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2차 전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2차 전지 한번 뜨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뭐냐면 공매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매도가 쌓여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 개선 종목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발 그 고관세 정책이 2차 전지에게는 강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일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세비캠이 상한가가 나왔던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차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단계적인 호재가 나타났으니까 한번 저도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진성 전문가의 이런 여러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내에서 어떤 탑픽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2차 전지 먼저 살펴볼 기업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습니다. 앞으로 올 3분기에 39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있던데요. 실적 부분부터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KB증권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3분기 매출을 6,43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93억 원 전망을 해서 영업이익률을 6.1%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가능성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판가 안정과 원가 변수 완화입니다. 3분기 양극재 판매 가격은 전분기와 유사하지만 리튬 가격 하락을 코발트 가격이 상승이 하면서 상세의 원가 변동성이 줄어든 구간이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이고요. 두 번째 수요 측면으로 보면 SK 온양, 니켈, 코발트, 망간은 유럽 폭스바겐향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향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향 수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출하 흐름이 견조하다는 점이 컨센 상향의 배경입니다. 마지막으로 2분기 이후의 턴어라운드 모멘텀 연장인데요. 3분기에도 인리의 니켈 재련소 투자 활동 이익이 400억 원 추가 반영이 예고되면서 흑자 기조 지속 기대를 키웠습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종합적인 맥락으로 종합 정리를 하자면 네. ESS와 EV용 출하 정상화로 믹스 개선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는 니켈과 리튬 가격 반등의 레버리지와 인리 니켈 재련소 투자 이익 인식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본업의 회복세가 더디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진성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한 게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좋아도 이런 본업 쪽 관련해서 수익성은 사실상 손익분기점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답변으로 주실까요? 일단 결론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투자의 목적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의 목적. 네네. 네. 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룹사죠. 그룹사가 이 본업 회복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ESS 축이 숫자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분기 ESS 매출이 분기 814억으로 전년 분기 대비 2배로 확인됐고 EV 둔화 구간에서도 고정형 ESS 수요가 스프레드 방어에 기여하기 시작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트렌드가 이어지면 분기 코어 마진에 저점이 높아질 여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리 투자 부분인데요. 이익이 원가 하방에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룹은 인리 재련소 4곳에 이미 1단계 7천억 투자를 완료했고 2단계로 일괄 밸류 체인 즉 재련 전구체 양극재로의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투자 이익이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니켈 원가 내재화가 코어 스프레드 안정으로 해서 실적 전환이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수적 전제 하에서도 컨센서스 흑자 전환입니다. 3분기 가정 출하가 마이너스 16%처럼 보수적으로 잡아도 흑자 전환을 내놓는 하우스가 늘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바람직할지 투자자분들에게 그 매수 밴드부터 좀 집중적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비엠 주가 전망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주가 전망은 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네네. 네. 제가 준비한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반등 후에 조정이 있는 구간인데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트레이딩으로 이제는 4분기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시초가에서 10만 5천 원까지 매수를 해두시면 될 거로 보이고 수익 매도 구간은 12만 원에서 14만 원. 그리고 14만 원 돌파 시에는 16만 원,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20만 원과 그 이상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0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차 전지 두 번째 탑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이번엔 LNF로 가보도록 하죠.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실적 전망치가 증권사 쪽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가장 상향 조정된 쪽이 바로 또 LNF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어떤 부분에 지금 기대를 거는 거라고 보십니까? LNF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 컨센서스가 대폭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LNF 같은 경우에는 북미 주요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죠. 테슬라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3분기 전망치 상향이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이 북미 고객사의 신차 판매 호조와 생산 목표 달성에 따른 출하량 확대가 시장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시장 전반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LNF가 안정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특정 고객사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확대로 직결된다는 신뢰를 준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ESS용 LFP 진출이 구체화되면서인데요. EV 둔화 국면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수요 축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2025년에서 26년 실적 가시성을 키워주며 전망치를 특히 4분기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향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북미 지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LFP 대신에 한국산 LFP를 원합니다. LNF의 LFP 진출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고성능 NCM에 이어서 보급형 LFP 시장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증권가 쪽에서도 LNF의 출하량 추정치를 높여잡는 분위기입니다. 이것도 그럼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핵심 벤더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신규 모델의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고 글로벌 생산량을 늘릴수록 LNF가 공급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물량은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생산 계획은 이미 수년치 물량에 대한 계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단기적인 EV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LNF의 중장기 출하량 로드맵을 신뢰하면서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신차 및 유럽 증산 관련 모멘텀들이 3분기 출하 반등을 견인한다는 시각이 다수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분기 흑자 전환과 4분기 추가 개선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고 또한 위에서도 언급드린 ESS용 LFP도 한 몫을 해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올해 3분기 흑자부터 이어져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탑픽 LNF 지금 접근해도 문제가 없을지 접근적인 전략 차원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접근 전략은 이 종목도 전에 앞서서 설명드린 에코프로비엠보다 좀 더 맑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NF 그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 가격대는 시초가에서 6만 8천 원까지 매수를 하시고 6만 8천원에서 눌림이 나온다면 6만 5천 원까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서 수익 매도가는 1차가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그리고 9만 원 돌파 시에는 10만 원 전후와 돌파까지 보시기 바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을 좀 구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보신다면 20만 원 그 이상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가는 61,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각각 토픽 2개의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살기 고수외전 채널명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같은 또 다양한 내용들, 정보 또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의 또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히든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한 두 분의 전문가가 모든 섹터를 오픈해서 가장 또 투자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신 그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파고드는 시간이죠. 종목명은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김동화 전문가부터 가볼 텐데, 자,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힌트를 또 충분히 주셔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지난주 이번 주에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증시와 무관하게 노보주나 반도체주를 만약에 안 샀으면 또는 보유하지 않았으면 수익에서 굉장히 많이 뒤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HBM3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HBM4를 좀 양산을 통해서 이 엔비디아에 좀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반도체 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할 때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서 분사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전신이 이제 현대전자인데 이 현대전자의 품질 보증 부서에서 출발해서 2014년도에 이 반도체 검사 부분에 대해서 좀 분할되어서 설립되었고요. 2022년도에 드디어 코스닥에 좀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의 이 높은 제품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반도체 불량 원인을 규명을 했고 또 개선 솔루션을 제시를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신뢰성을 좀 부여받게 만든 기업이 동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나 우주항공, AI 등으로 이 신뢰성 테스트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객층 확대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뢰성 검사의 수요는 이 R&D 단계의 시제품 생산량과 좀 직결되는데요. 일반 D램 제품 대비해서 DR이 한 3배 정도의 그 장비 사용을 해서 수임을 좀 요구하는데 이 HBM 시장의 특성상 GPU 및 이 NPU 또는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본격개화 국면이 돌입 시에는 각 기업의 이 제품에 대한 별도의 신뢰성 평가가 좀 요구되기 때문에 신뢰성 평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성자 소프트웨어 검출 장비와 육지 초고주파 시스템 반도체 수명 평가 장비 등을 개발을 하면서요. 빠른 통신에 대한 것도 좀 진출을 했고요. 향후 로봇 제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과 오류 평가 장비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히든주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유리하다 보시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죠. 2024년도 최고 주가가 43,500원을 찍었습니다. 현재 반도체 종목의 강세장을 만들면서 거래 급증과 단기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연이은 HBM 수주 소식과 또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시대 최고의 수혜 종목인 동사의 주식과 함께 매매 전략을 좀 가져나가시길 좀 바라겠고요.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18,000원 정도, 손절은 16,000원, 또 이탈 목표는 2024년도인 최고가인 4만 원의 이 100%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화 전문가의 히든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최진성 전문가의 히든주도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섹터의 어떤 기업인지 또 힌트를 한번 주실까요? 힌트를 드리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반도체 네네.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요즘에는 반도체가 핫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네. 이 히든주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초정밀 오염 제어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정밀 오염 제어 장비는 AI라든지 HBM 수율에는 없어서는 안 될 첨단 장비의 숨은 핵심 플레이어인데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클린 기술을 독보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가장 큰 매력은 듀얼 성장 엔진인데요. OLED 공정장비 부분과 반도체 공정장비 부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동사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핵심 제품은 바로 OLED 증착 공정용 FMM 파인 메탈 마스크 세정 장비에 있습니다. 이 장비는 OLED 패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마스크를 세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세계 1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종합 정리를 하자면 압도적인 기술입니다. OLED 마스크 세정 장비 시장에 사실상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듀얼 성장 동력입니다. 디스플레이 8.6 세대와 반도체 선단, 공정이라는 두 개의 대형 투자 사이클에 동시에 걸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평가 매력인데요.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현재 PBR이 0.6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성장 잠재력 대비 가격이 너무 싼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었는데요. 2025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14.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으며 단기순이익은 1,155.2% 증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시 보셔야 될 거는 유통 물량이 약 420만 주 정도인데 일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가 안 됩니다. 대량 거래가 근간에 나타났을 때가 3만 주 정도 됐는데 네. 이거를 꼬집어 보시면은 어느 누군가는 이 물량을 들고서 안 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종합 정리를 해보면 OLED 부분은 TV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IT 기기, 우리가 흔히 쓰는 랩탑 또는 차량 등으로 확대되면서 고해상도와 그리고 대면적과 큰 면적이죠.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마스크 세정기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여쭤봐야 되는데 앞서서 거래량은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셨고요. 그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네. 동사의 주가는 그 주봉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제 막 싸게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면 시초가부터 12,500원까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12,500원이 깨져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12,000원까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매도 구간은 1차 15,000원에서 2만 원 전후와 돌파를 보시고요. 2차적으로는 2만 원 돌파 시에는 2만 5천 원 전후와 돌파 그 이상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 관점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성 전문가의 이 히든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 채널 SBS BJ증권에서 최진성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